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그리고 HBM 이런 쪽에서 오늘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님 그리고 한미반도체 CFO 김정영 부사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인터뷰 일정을 잡고 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정적 보고서가 나와서 반도체가 급락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어제는 또 반도체가 급반등을 하니까 타이밍을 놓쳤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 이 반도체 AI 사이클은 이제 1박 2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두 분께 좀 인사이트를 얻는 오늘 그런 시간으로 좀 갈 건데요. 네, 김정영 부사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그 기업 자체도 그렇지만 AI에 대한 좀 의구심을 좀 던져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이 혼란스럽죠. 네. 그 아침에도 뭐 앵커님께서 얘기하시던데 모건 스탠리가 겨울을 몰고 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봄을 몰고 와서 시장이 좀 네. 화답한다 그러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가장 그 마켓 시어도 적었던 이런 플레이어인데 어쨌든 올해 2월 달에 엔비디아로부터 8단 HBM3 승인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네. 계획을. 그래서 뭐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보다 잘 나와서 시장이 좀 화답을 한 것 같고요. 조금 뭐 디테일한 것들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그들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뉴스 클래핑이나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확장 계획이 조금 거창합니다. 일단 전해져 있는 것들이 지금 그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DRAM을 생산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만에서 후공정단에서 HBM을 생산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R&D 센터도 대만에 설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AUO라는 그 디스플레이 팹을 좀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아마 그거를 이제 반도체 팹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래도 뭐 HBM 쪽에서 캐파 증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미국 본토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아이다호에 이제 보이스라는 그 도시에 그 팹을 하나 지금 건설하고 있고, 근데 뉴욕주에 또 클레이라는 데 또 2개의 팹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이 거의 뭐 한 200K 뭐 그러니까 월별로 치면 한 20만 장 이상의 캐파를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HBM 쪽인가요? 그거를 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일부 보이스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있지만 조금 그 프리미엄급 DDR이나 뭐 아마 HBM이 아닐겠냐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그 HBM 3하고 3E 특히 뭐 3E겠죠. 이거는 뭐 아시아 쪽, 대만 쪽 마켓을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은 아마 그 이상의 그 뉴 제너레이션 HBM4가 타겟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첨언드리겠다면 제가 뭐 다른 외국인 투자가분들 미팅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AI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로직 진영. 뭐 우리나라 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비메모리 진영. 사실 로직 시스템 쪽이죠. 그 뒤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1위 업체이고 사실은 그 뒤에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지금 그 안에 그 영토에는 원산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전략 물자 비축법이라는 그런 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의 이런 커링 엣지 첨단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한 것을 자국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자국의 기술 발전이나 AI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쨌든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거기 안에 최근에 그 백악관에서 12개 기업을 초청해가지고 AI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 그 중에 5개는 비상장이고 7개가 상장인데 그 안에서 2개는 전력 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반도체 쪽입니다. 엔비디아 포함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다 보니까 연관해서 계속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영 부사장님은 한미반도체 CFO이시지만 외국계 증권사에서 올해 그 글로벌 IB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 올해 매출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내년은 얼마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얘기보다는 그런 게 뭐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를 벌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상시 방송에서 뉴스에 못 듣던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HBM의 공급 과잉 얘기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한 것이며 그런 것이 올 건가를 두 분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부사장님은 이제 현업에 계시고 그쪽하고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에 HBM의 공급 과잉을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거는 어떤 로직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까요? 네. 아파트 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 철근, 무슨 시멘트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 상하 수도관 이런 것들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어쨌든 과거의 생태계는 사실은 이 AI라는 이런 밸류체인이나 이런 생태계가 없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전 세계 곡물을 산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앵글로 바라본 이런 전문가, 애널리스트 이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시각으로 지금 반도체 AI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디테일한 거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메모리 쪽에서도 컨벤셔널 시장은 주로 위주로 포커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과거에 거기서 지칭하는 기업 과거의 사이클이 이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피크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운턴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서 HBM 언급된 건 저는 사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가 급변할 때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 일부.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 쪽하고 제조업체에 있는 분들의 어쨌든 시각차가 온도차가 존재를 하는데 과거의 시각, 과거의 안경을 가지고 앞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시장에서 투자가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통과 의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영훈 대표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몇 차례 저희 또 딥사이트 시간에 오셔서 이런 반도체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얼마 전까지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에 HBM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사실 그때 가을 8월, 9월 기대하고 있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진입은 언제쯤 되는가? 여기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가? HBM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강 대표님 시각 듣고 싶어요. 네. 공급 과잉론은 삼성이 참여를 해서 시장에 많은 물량을 푼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은 내년에 시장의 주류가 HBM3 8단이 아니고 바로 12단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SK 반응이 HBM3 8단을 삼성에서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우리는 I don't care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B100하고 B200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제 B200A라는 제품으로 넘어가면서 8단 대신 12단이 내년에 메인으로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거든요. 12단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한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SK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8단을 올해 11월에 이제 콜이 있는데요. 그게 통과돼서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삼성 전혀 SK는 지금 내년에 사업 계획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내년은 H100하고 B100, B200으로 양단화되지 삼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8단은 메인 상품이 안 된다. 그래서 공급 과잉론은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나 일부 언론의 약간의 과잉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단으로서의 이 점유율이나 경쟁력을 SK 하이닉스가 공고히 가져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마이크론은 어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뚜렷한 경쟁자가 되지는 못해요. 이를테면 마이크론은 우리가 알기로는 삼성보다도 사실은 이쪽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만 부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좀 제껴둔다는 얘기는 일단 좀 뒤로 놔두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어떤 HBM의 경쟁 구도는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예민한 숫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내년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액이 한 27조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3조 원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HBM에서만 네. 달성될 거로 제가 추정을 했는데 SK 시각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번에 산자이 메우토라 CEO가 그제 Q&A 시간에서 내년에 HBM 시장 규모가 미하로 한 250억 달러? 그러니까 38조 정도 되는 거죠. 35조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26조 걸 SK 거 빼고 나면 별로 남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HBM2이나 이런 컨벤셔널에 가까운 HBM 빼고 나면 마이크론이 차지할 부분이 SK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네. 뭐 마이크론에서 컴플레인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숫자 조심해서 격차가 좀 난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굳이 이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AI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단어를 듣다 보면 저희가 평상시 방송에서 못 듣는 이제 그 회사나 CEO나 산업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인포마켓 강영훈 대표님, 한비반도체 CFO 김정영 부사장님 만나고 있고요. 결국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부사장님. 사실은 AI가 엄청난 성장세를 가고 뭐 다들 돈을 뭐 못 써서 안달이었는데 갑자기 돈을 언제 버는 거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의구심이 한번 확 들었었습니다. 그게 얼마 전까지 그랬던 건데 그런 AI 산업의 어떤 뭐 흐름 또 글로벌 기업들의 그 이 어떤 태도,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최근에 불거진 AI 버블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해 초 챗 GPT가 마켓에 나왔고요. 그 예를 들면 유튜버가 뭐 한 달 만에 몇 명 유저로 했는데 5일 만에 그와 비슷한 유저를 모았다 해서 뭐 어쨌든 센세이션 했죠. 네. 1년 내내 그 얘기였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1년 내내 엔비디아 했었었고요. 1년 내내 뭐 챗 GPT, HBM. 근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 밸류체인도 그렇지만 HBM 밸류체인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여기도 경제 방송이겠지만 다른 쪽에서 전문가분들 뭐 이렇게 기업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계속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가분들이나 일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식상할 수 있죠. 계속 그 얘기가 1년 내내 흘러나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지금 그 초기의 AI의 확산은 B2B 마켓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위주로 AI 시스템이 그쪽에 어떤 구축되는 그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AI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아침에 그 영국의 모 투자가 미팅을 하고 왔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대동사의 질문이 26년 이후에 공급 가능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내년까지는 어쨌든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는 조금 불식된 것 같고 26년에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B2B로 확장되어 있는 이런 수요나 이런 관심들이 이제 B2C로 확장되는 걸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웨어러블, 나아가서는 가전, 홈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거기 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온 디바이스는 제가 아는 한 이것은 서버와 단절된, 클라우드와 단절된, 그러니까 이런 핸드셋, 스마트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제가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그 해외 스마트폰 메이커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CCTV일까 할까요? CCTV가 날아다녀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거는 외부에 있는 그런 해킹 아니면 외부의 관심 어쨌든 그런 거로부터 차단시키면서 IP를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준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영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도 외부 서버하고 클라우드와 단절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은 CPU, AP, 그다음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 안에서 있는 AI 메모리는 얼마나 클까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금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그런 메모리 단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큰 메모리도 아닐 겁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어쨌든 그 스펙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핸드셋 안에도 HBM과 비슷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확장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포커스는 데이터 센터 위주, 엔비디아 위주 그들의 그 뭐 생태계라고 할까요? 뭐 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거 위주인데 그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엔비디아는 팹리 쓰고 TSMC는 그걸 만들어주는 제조업체죠. 근데 TSMC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 위주, 뭐, 나름대로 다른 어떤 뭐 A사, 애플 같은 것도 뭐 애플 위주로 생산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하다못해 테슬라 이런 어떤 그런 수요들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어쨌든 그 생산 여력일까 그런 색으로 아마 좀 사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 말씀하시죠. 결론은 확장되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너무 지금 지역적으로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이런 생태계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간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르다. 버블에 대한 논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은 과거의 경험상 보통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이 시작되면 요 정도 갔고 몇 개월 전에 주가가 올랐고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그런 그 사이클을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요. 그러니까 2026년에 걱정한다는 건 반도체 업황에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실은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게 내년까지는 좋아지지만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AI의 확장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B2B에서 B2C 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바이스 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소위 그러면 뭐 칩이나 이런 걸 만들고 집격파에서 넣으려면 국내 반도체 칩 메이커나 소부장들의 뭐 검사 장비까지 해서 다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첨언 좀 더 드리면은 그 스마트폰 메이커에서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좀 가격에 대한 것들이고 사실은 HBM이 좀 비싼 물건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구성할 때 있어서 오퍼레이션 할 때 뭐 열이나 이렇게 좀 되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특히 가격에 대해서는 요새 좀 저런 걸 보고 있는데 화웨이에서 그 트라이폴드라고 세 단으로 접히는 그 스마트폰을 어쨌는데 그게 예약자가 380만이 사전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애플 아이폰 나오면 뭐 120만 정도인데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게 한 2,800불 정도 되니까 한 300만 원 돈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격의 저항은 없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채택이 된다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나머지 기술적인 것들은 아마 그 스마트폰을 만드시는 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겠죠. 좀 어쨌든 여러 가지 밸류 체인 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꼭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어쨌든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학도 고전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창출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뭐 기술 발전으로 사실 공급을 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강용훈 대표님, AI나 반도체 수요에 관해서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의 블랙엘도 그렇고 챗 GPT 5.0 얘기가 지금은 4.0까지 나온 거죠? 네네. 챗 GPT 5.0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렇게 언제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인가요? 내년 초에 나오는데요. 이제 챗 GPT 5.0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카펙스를 지출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미 증권사의 추정치가 나왔고요. 근데 챗 GPT 6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27년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5가 아니라 그다음에 6. 토큰수하고 파라미터 같은 이제 AI가 거쳐야 되는 연산을 해야 되는 노드 수하고 그다음에 처리한 데이터 수를 뭐 토큰 파라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풀리하게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 수를 계산해 보니까 최근에 9월 17일 날 바클레이즈 영국 은행이죠. 거기 추정치가 재밌는 게 칩 수가 여기서 말하는 칩이라는 거는 GPU 말하는 겁니다. 1950만 개 정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트레이닝용으로만. 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9,86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1,113조죠. 연간 지출하는 게 카펙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1,113조 원을 지출을 해야 챗GPT 6의 리콰이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담하게도 바클레이즈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월가에서 추정하는 카펙스 예상치가 2027년이 81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100조 정도 되는 큰 돈이지만 무려 1,113조 원의 돈이 연간에 칩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고 또 그 칩을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전력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바클레이스는 거의 핵폭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월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그 양자 간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고요. 월가는 수요를 감안해야 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바클레이즈는 그거 다 도외시하고 순수하게 이 칩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돈이 얼마나 그 카펙스가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그러니까 챗GPT 6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칩을 얼마나 사야 되느냐 기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바클레이즈가 이제 이 관련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엄청 한다는 얘기, 보고서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김 부사장님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회사에서도 계시면서 결국 AI의 미래, 반도체의 미래가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AI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을 갖지 말아라. 이게 추세적으로 간다는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늘 허들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워낙 독주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너무 독과점이 되게 되면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소리 보냈다니까 서류는 아직 안 받았고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약간 규제. 그 다음에 또 AI 전체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인간의 어떤 기술 진보에 따른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규제도 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물리적, 비밀리적 규제들이 어떤 산업을 제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예가 있긴 있었죠. 네. 그 오픈 AI의 그 샘 울트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체에서 챗GPT나 이런 쪽에서 뭐를 물어봤을 때 마치 기자가 쓴 과거의 기사 내용을 갖다다가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윤리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아마 샘 울트만이 우리나라도 왔었고 일본도 갔었고 중동도 가서 자기네 투자금을 이렇게 좀 펀딩하는 그런 것들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앞에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런 문제에 의해서 그 속도를 약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 간에 지금 군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AI 주도권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겠죠. 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주요 이유는 그렇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래서 미국도 자기 영토 안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 발전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건데 얼만큼 빨리 갈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기술적인 패권을 유지하면서 아니면은 그 패권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런 건데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리즈를 내는데 AH, 블랙엘, 루빈 다 유명 과학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의 AI의 주도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한계가 볼 때는 메모리 쪽에서 확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엔비디아가 지금 우선적 끌고 가나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어쨌든 미국 업체지만 그런 쪽의 마켓 어쨌든 그 시장 규모나 기술적인 어쨌든 이런 끌고 가는 그런 지배적인 그런 입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국내 SK 하이닉스가 단연코 지금 선대에 있고 물론 저희도 가장 큰 고객사로 SK 하이닉스가 대화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네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은 다 시스템 쪽에서 비메모리 쪽이 주도하고 있고 메모리는 이거 만들어주고 수익성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의 흐름이라는 거지 그게 영속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2016, 17, 18년, 19년도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그 D램을 판매해서 영업이익률이 60%, 70%. 지금이야 HBM이 그 정도지만 예전에 컨벤셔널도 팔아서 그랬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사람이 약간 사이클이 지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클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네. 강 대표님, 이런 질문 드릴게요. AI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력도 있고 많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반도체이고 반도체 중에서 그러면 HBM이 AI 반도체 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위치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주도하면서 여기 엔비디아나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아미 반도체가 있었던 건데
향후 전망은 어때요? HBM 쪽으로만 좀 보면. 혹은 뭐 다른 기술이 예를 들면 대체할 게 나올 게 있을 것인가 제가 이런 쪽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는 뭐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HBM이 앞으로도 엄청난 중요성을 가질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좀 식상해서 자꾸 들으면 이제 그 중요성이 낮아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게임이 HBM 위주로 완벽하게 재편이 돼서 SK그룹이 엄청난 도약을 할 것 같고요. SK그룹 내부적으로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유리기판을 통해서 한쪽에는 HBM을 통해서 고성능 메모리, 한쪽에는 그 HBM이 본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낮은 전력에서 HBM을 구동할 수 있는 유리기판. 그래서 양날개를 가지고 그룹의 명운을 걸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을 저희가 좀 그동안은 등한시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걸 최근에 좀 몇 군데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식 기판, 유리 기판 얘기도 좀 꽤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니까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뭐 석사학위 논문 쓰시려는 분들이 아니고 투자에 이걸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AI 우리가 얘기했고 반도체 HBM 얘기했는데 반도체 산업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가세요. 꼭 한미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인사이트 좀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예전에 파이낸스 마켓에서 좀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제조업체 와서 지금 이렇게 뭐 작지만 크진 않지만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제조 쪽의 생태계에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트렌드, 어떤 기업 아니면 뭐 국가나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투자 계획이겠죠. 그 돈이 집행되는 어떤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돈의 흐름 방향에 근방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수혜를 입습니다. 분명히 수혜를 입고 거기에서 발전하게 되고요. 그런 긴 안목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 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조금 관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링이나 해보시면은 그 얼마를 투자했다? 얼마 전에 뭐 TSMC가 이노록스 팹을 인수했다? 마이크론이 AUO를 팹을 인수했다? 상당히 그 친절하게 기자분들이 그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요새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쨌든 이 반도체 시장의 질서가 급변하게 바뀌는, 하다못해 엔비디아 칩도 지금 2년에 한 번 나왔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급격히 변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크죠. 얼마 전에는 겨울 온다고 그러고 또 봄이 왔고, 뭐 여름이 오나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대만 마켓도 그렇고 국내 마켓도 그렇고 개인 비중이 크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인 어쨌든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어쨌든 긴 산업의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투자자들도 이제 특화를 해야 돼요. 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뉴스가 너무 많아요. 반도체 아니면 뭐 바이오 이런 스택을 조금 더 깊게 가면서 메인 비중을 가져갈 필요도 있어요. 딥사이트 오늘은 반도체 AI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했습니다.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님, 한미반도체 CFO 김정영 부사장님 함께했고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좀 갖고 이런 우리가 깊은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는 시간 앞으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